경제와 사회 강의를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하고 2주차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재택 강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3주차 시작하기 전에 3주차 강의는 경제학과 사회학의 차이,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차이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3주차 하기 전에 1주차, 2주차 재택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 내용인데, 우선 1주차든 경제사회학, 경제와 사회의 사회학이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어떻게 살펴보는지에 대한 맛보기였고 강의 소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주차에서는 경제사회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으로서 성립한 거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다루는 학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죠. 그게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 산업혁명을 이제 거치면서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초기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형성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학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 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기에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리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통제받고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고전 경제학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이 현대 경제학, 신고전 경제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제학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시장은 시장이고 국가는 국가다. 즉 정치가 경제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기 경제학인 정치 경제학, 즉 고전 경제학에서는 결국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 의해 가지고 통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전 경제학의 후기가 되면 이제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고전 경제학의 말기, 후기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하는 현대 경제학, 지금에 얘기하는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애덤 스미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학인데, 자, 이런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고전 경제학의 이름으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주로 이제 해석하는 학문으로 주류가 되고 있을 때, 이 사회학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방식의 해석에 또 다른 방식으로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현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기 사회학자들을 고전 사회학자라고 하고, 이제 그 당시 이론가들이 중심이 됐던 사회학을 고전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과 다른 관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시장의 발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스 베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와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일 텐데, 이게 사회학에서 경제를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고전 사회학에서. 자, 예를 들면, 자, 막스 베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과 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조직화하는 방식이 왜 서양에서만 나타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다양한 여러 지역 공동체가 존재했고,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는 거죠. 또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 역사적인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서양보다 훨씬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가 그 다음에 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류, 복식, 주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로 높은 문명을 서양보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인도나 중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초기에 형성되지 못했느냐. 그거를 막스 베버는 문화적인 측면, 즉 종교를 문화로 보는 겁니다. 종교 문화가 동양과 서양이 달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자, 유교라든가 또는 노자의 노장 사상이라든가 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힌두교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거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주위에 있는 대상을 변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서양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원인을 찾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대상을 정복하고 통제하려고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서양의 종교가 개신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개신교 이전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 하느님의 뜻을 이어서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교황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도적이고 관료적인 종교 문화가 존재했고,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본인들이 어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자유를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죠? 카톨릭에서는 이단이라고 보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거를 어떻게 했죠?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인간이 자유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이 카톨릭하고는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죠? 하느님과 신도들이 개개인이 소통할 수 있고 하느님이 본인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속적인 삶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죠? 내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회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나는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도 수녀와 신부님이 계시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자,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건 뭐죠? 세속적인 행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신도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속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기존의 종교 문화와는 달리 개신교도들은 적극적으로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그 세속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직업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넓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런 그 종교 문화를 가지게 되니까 자본주의적인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막스 웨버의 결론은 뭐죠? 이러한 종교적 문화가 존재하는 서양, 그리고 서양에서도 카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 문화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에서 즉 사회적 행위를 경제행위 위에 놓고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즉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행위를 사회적인 행위, 즉 제도 문화 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행위와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경제학이 신고전 경제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신고전 경제학은 이전에 국가정책,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철저하게 국가를 배제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 그리고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경제행위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경제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경제학이 신고전 경제학으로 발전을 해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경제사회학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행위를 중심으로 경제행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신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경제사회학은 신고전 경제학이 얘기하는 시장과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주변화한다. 즉, 중요하지만 사실상 경제행위와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신고전 경제학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자, 위에서 경제사회학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인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회적 행위는 주로 제도와 문화와 가치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신경제사회학에서는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다른 개인과 맺는 사회적인 관계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개념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습할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후에 이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겨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경제사회학의 형성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학이 먼저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학이 뭔가 안티 또는 딴지를 건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경제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학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경제학이 존재했고, 이 고전경제학이죠. 이 고전경제학에 대해서 고전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관점에서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을 설명해서 정치경제학과 경제사회학적 관점이 대립하는 관계를 이제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는 정치경제학이 이제 현대경제학, 즉 신고전 경제학으로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경제사회학이 신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정치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의 대립관계라고 하는 게 현재에서는 신고전 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의 대립관계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과목 이름을 가지고 경제사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경제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뭐냐? 현대 경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주류적인 이론적 담론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류경제학으로 존재하는 담론에 대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의 다른 이론적인 어떤 시각,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즉 경제학에 대해서 항상 경제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설명한다.
자, 그러면서 사회학이 경제현상과 경제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게 경제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1주차, 2주차의 핵심적인 내용, 경제사회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본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네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소비가 있고 화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을 때, 소비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 직업, 소비, 화폐라고 하는 경제 현상, 경제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개념을, 또 다른 개념을 들었죠.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딱 들었을 때 경제학은 뭐냐? 생산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 기업은 뭐를 하는, 어떤 경제 행위를 하는 조직이냐? 생산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죠? 대학교에 오는 사실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걸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냐? 개인의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소비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을 때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거죠? 그 소비를 통해서 나는 개인적인 효용, 어떤 쓸모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주관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여기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만족감이 되는 거죠. 자, 화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는, 자, 화폐는 돈이니까, 자,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치죠. 내가 5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5만 원어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 5만 원짜리 뷔페 식당을 갈 수 있다. 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 10개를 살 수 있다. 5만 원이 있으면 50개를 살 수 있다.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를 표현해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 직업, 소비, 화폐라고 하는 특정한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이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제 현상, 기업, 직업, 소비, 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또 다른 개념을 이제 제가 여기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통제와 만족, 과시, 신뢰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입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당연히 생산을 하죠. 근데 사회학에서는, 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기계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재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기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기계 설비하고 다르게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앉아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임금을 주었으니까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기계라고 하면 자동 판매기는 뭐죠? 500원을 넣으면 캔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앉아서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생산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사용자와 노동자, 고용자와 피고용인, 관리자와 현장 작업자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가 제대로 잘 조직화되면 생산이 원활해지고 잘 조직화되지 못하면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워풀하면 생산활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노조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좋으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단순히 생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기업 우리가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는 다른 말로 하면 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인적, 사람을, 자원, 사람이 자원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경영학에는 경제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통제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사회학적 관점을 경영학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돈을 많이 주면 직업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전부 다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직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불만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직업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널널하게, 편하게, 대충.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직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소득인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수행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업 생활을 해서 직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소득 이외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죠?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료 관계, 상사 관계, 부하와의 관계 또는 내가 직업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대상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1년 미만으로 회사를 때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경우에 뭐죠? 소득은 높은데 뭐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예, 상사가 날 너무 심하게 갈군다. 6시 종쳐서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하고 영화 보고 애인 만나서 즐겁게 영화 보거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카톡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너 내일 일했냐? 내일 몇 시 출근하냐? 내일까지 뭐 다 만들었느냐? 상사가 10시, 11시에 카톡 보내가지고 계속 간섭하고 귀찮게 한다. 일요일에도 회사 나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소득이냐? 내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이냐? 사회적인 만족감이냐? 이거를 비교하게 되고 소득이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훨씬 더 사회적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직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사회적인 경제사회학적 관점이 직업 생활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근데 경제학적 관점에는 생산과 소득이라는 개념은 들어있지만 통제와 만족이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학이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학이 경제학을 비판하는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소비의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소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화폐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서 내 주관적인 만족을 가장 극대화시킨 형태로 채우는 것, 그게 효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 최적의 소비를 하는 것, 그래서 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소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경제사회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비 행위 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효용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 이게 이제 신경제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과시라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명품 소비라는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를 하는데 명품을 산다. 자,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든 H 브랜드의 핸드백이 1,500만 원이다. 근데 그 가죽을 만드는, 물론 이제 고급 소재가 사용이 됐겠죠. 자, 그런데 그 가죽과 그 장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1,500만 원짜리 핸드백하고 우리가 일반 백화점에서 50만 원, 1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제품이죠. 그 제품을 샀을 때 이 물건의 물리적인 효용성, 그리고 그거를 사서 개인이 사용하면서 얻는 효용성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명품백을 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500만 원을 줬으니까 1,500년을 쓸 수 있나요? 150만 원짜리를 샀다고 뭐 10년, 150년을 쓰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소비하는 실질적인 그 사용 연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짧으면 1년, 길면 10년이죠. 100만 원짜리를 사거나 1,000만 원짜리를 사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핸드백에 무엇을 넣고 다니고 그거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효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했을 때 150만 원이니까 일반 제품이 고가품이, 명품이라고 했을 때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근데 1,500만 원, 2,500만 원짜리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가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르게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관계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 소비를 해요. 내가 어떤 핸드폰을 사느냐, 내가 어떤 신발을 사느냐, 한정판 N사의 농구화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대부분의 일상적 소비의 상당수는 과시적인 소비이고 관계적 소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물건, 그 가격에 맞는 어떤 물건을 살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지만 실제로 가성비가 높은 물건들이 항상 소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 특정한 집단 또는 상당히 많은 일반 대중 집단들이 A사의 제품을 굉장히 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그 휴대폰의 뒷면에 붙어있는 사과 표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제품을 스스로 과시하고 자랑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되죠? 그걸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집단을 얕잡아 보거나 또는 다른 집단으로 몰아서 낮게 보는 결국 관계적 소비를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적 관점이다. 화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폐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가치를 표현하는 건데 사회학적으로 화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뢰를 의미한다. 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회학적으로, 경제사회학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에 쏟아져 있는 특정한 기술, 인간관계,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화폐의 보유로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뢰, 돈에 대한 신뢰죠. 사람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 돈이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많이 쌓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람을 신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영역 내에서만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복습하는 것만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끊어가지고 복습으로 하고 3주차 강의 두 번째는 따로 끊어서 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과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과 사회학,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화폐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하고 은행에 가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현상이고 경제적인 행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인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을 조직화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는 거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가 왜 발생하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경제사회학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에 대한 얘기고, 잠깐 끊어서 다음으로 이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경제사회학이 그러면 그런 경제학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